자, 그럼 오늘 이제 물리교육론 이제 첫 시간부터 우리 시작을 하죠. 2026학년도 대비 물리교육론, 과학교육론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전공 A에서 4점짜리 3문제, 전공 B에서 4점짜리 3문제여서 출제가 되어서 우리 되게 중요한 부분들, 우리 전공 A, B 중에서들 80점 중에서 24점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교육론은 절대로 소홀하게 공부하면 준비하면 안 되는 과목에 해당되고, 제가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작년에는 라그랑지안 문제가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되긴 했지만 라그랑지안 그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오히려 작년에는 감쇄 진동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감쇄 진동 한 문제 푸는 것보다 물리교육론 4점짜리 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도 물론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물리교육론에 배분되어져 있는 점수도 굉장히 좀 비중이 많기 때문에 물리교육론 차근차근히 준비하시고요. 자, 3개월이면 이론하고 그동안 기출됐었던 문제들을 한번 쭉 해서 정리하는 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 동안 여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준비하시면서 우리 좀 나타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 또 우리 교육 과정 이제 바뀌었죠? 2015가 아니라 2022 개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학 학습 이론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 과학 학습 심리하고 이론, 그다음에 수업 모형, 또 전략 도구 평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항상 매년마다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단 좀 바뀐 거는 교육과정만 좀 바뀐 부분, 2015에서 2022로 바뀐 내용들 위주로 해서 그것만 따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전통적 과학 철학, 현대적 과학 철학의 내용들은 절대로 바뀌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시험지를 잘 준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자, 우리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단원에 해당되는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은 크게 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요 첫 번째 파트 총 6개의 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과학 철학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또 전통 과학 철학과 현대 과학 철학은 도대체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느냐. 우리가 무슨 철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학에 관련되어져 있는 철학의 이론을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가 좀 그렇죠. 우리 수학을 되게 많이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수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리에서 필요한 수학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철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학에 있는 이론 중에서 우리 과학에 필요한 여러분들 철학 그걸 갖다 쓰는 여러분들 내용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철학자들을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철학의 내용을 다 알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과학에 관련된 철학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고 또 우리 과학적인 연불 지식 또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우리 아주 많은 연역법, 귀납법, 가설 연역법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자 과학적 방법 또 우리 과학사회 교수학습 그다음에 과학적 사고와 탐구에 관한 여러분들 교수학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룬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뭐냐? 과학 철학은 철학인데 과학 철학이래요. 과학 철학. 그럼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과 과학 중에, 철학 중에서 과학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는 방법. 그러니까 철학도 뭔가 여러분들 철학하는 사고, 철학의 방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 자, 과학적인 방법. 과학 철학의 과학 철학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과학의 방법이라고 하죠. 과학의 방법이라든가 과학의 방법 또 과학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가르쳐 올 거냐 또 우리 과학의 지식 활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지식 활동에 관련되어져 있는 자 우리 내용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분들 철학 이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과학 철학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과학의 방법
또 개념, 또 지식 활동 같은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 대상으로 하는 철학을 과학 철학이라고 하고, 철학 중에서 요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들을 가지고 갑니다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과학 철학의 본성, 또 과학이 철학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정리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파트는 우리가 뭐 중요하냐면, 일단 여러분들 전통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고, 내용이 또 현대과학 철학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자, 이런 것들 잘 여러분 비교하는 게 또 이 단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전통과학 철학은, 자, 우리 고전적인 철학들 얘기하는데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 다 들어봤었던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 철학 중에서 여러분들 뭔가 내가 경험한 것만 난 믿고 나는 진리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자, 경험주의. 아니야, 나는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진실을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이성적인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성주의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경험주의, 이성주의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나는 실제로 다 증명된 것만 다 믿을 거야 라고 해서 우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또 나는 뭔가 모든 이론은 하나로 다 통일할 수가 있어. 이거 하나로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지금 물리 같은 경우,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늘 우리 생명 활동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뭔가 화학이나 물리로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 강조하는, 자, 이런 주의를 또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환원주의. 그러니까 뭐 세포도 원자로 되어져 있고, 그죠? 세포. 또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세포 효소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는 거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화학이나 물리로서 다 설명이 가능할 거야.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물리나 화학으로 다 설명이 가능할 거야 라고 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환원주의. 또 우리는 뭔가 모든 과학적인 이론은, 또 이것도 우리 포퍼의 반증주의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전통 과학 철학과 현대 과학 철학의 과도기적 과정에서 생긴 이론을 우리는 또 반증주의라고 해서 반증주의. 모든 과학적인 이론은 반증을 통해서만 우리가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전통 과학 철학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는 우리 뭐 경험주의하고 이성주의 같은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반증주의, 반증법, 포퍼의 반증법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증주의, 환원주의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철학적인 내용들이 가미가 되어져 있어서 우리한테 주로 출제가 되는 내용들, 우리 시험에 물리교육론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은 경험주의, 이성주의, 그 다음에 반증주의 같은 게 늘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 17세기, 18세기가 지나고 이제 뭔가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난 다음에 자, 현대 과학 철학으로 넘어와서 아주 유명한 우리 세 사람은 좀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라카토스. 이거 우리 이제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라우든이라고 해서 요 세 사람은 좀 기억하셔야 돼서 우리 딱 사람 하면 떠올라야 될 용어들, 또 중요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쿤 하면 아주 중요한 게 과학혁명이에요. 과학혁명이라고 해서, 자, 과학의 역사의 발달을 과정을 보면 뭔가 급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가 뭔가 과학 역사, 과학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패러다임이 도대체 뭐냐? 패러다임은 뭔가 한 가지의 이론이 아니라 굉장히 좀 복잡한,
그 시대의 담론을 담고 있는 한 가지의 이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세상에서의 또는 그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류의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과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변화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주가, 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가 지구 중심으로 돌고 있어로 라고 하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게, 이것도 패러다임. 뉴턴의 물리학이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양자역학으로 패러다임, 원자 세계는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활동, 경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일들 과학혁명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것들을 잘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또 라카토스라고 하면 딱 떠올라야 될 게 우리 연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 견고한 핵과 그 다음에 보호대로 대표되는 우리 과학의 역사를 발전을 보면 중요한 거, 물론 이게 다 얘만 맞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다들 쭉 이제 내용을 보시면 어떨 때는 이 얘기도 맞고 어떨 때는 이 얘기도 맞는 내용들이 우리 그동안의 과학 역사를 보면, 발전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 라카토스는 또 연구해 보니까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 우리 어떤 주류의 생각들은 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수정이 되면서, 보호대가 수정이 되면서 견고한 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견고한 핵도 결국 변했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듯이 견고한 핵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만약에 견고한 핵이 있다면, 그럼 그런 것들이 보호대에 의해서 조금씩 수정이 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과정들은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이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 또 우리는 무엇에도 많이 비교되냐면, 우리는 학생들을, 우리 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오개념을 수정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완전히 나의 오개념을 바꾸게 되면 자, 어떤 이런 과학혁명으로 비교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오개념이 우리 이제 교사가 수업 시간에 뭔가 올바른 과학 이론을 가르쳐 줄 때 자기의 견고한 오개념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오개념은 정해져 있고 확고하게 자리 잡혀져 있고, 그걸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오개념을 우리가 변명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세워서 우리 어떤 여러분들 과학적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에서도 많이 적용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라우드는 자, 두 가지를 좀 연결했어요. 결합해서 연구 전통이라고 하는 자, 쿤과 라카토스의 이론을 접목한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단원에서 일단 철학,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자, 전통 과학 철학과 현대 과학 철학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요 단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학적 방법. 자, 과학적 방법. 우리가 과학을 연구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과학을 우리가 연구하고, 자, 우리가 볼 것이냐. 이것도 우리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것도 늘 많이 나와서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 되게 유명하죠. 우리 A는 우리 어떤 것들, 어떤 현상이 이런 걸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고, 다른 현상도 이거 설명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우리 그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 귀납법이라고 하죠. 귀납법. 또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해서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적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 연역법이라고 하는, 자, 이런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것들. 근데 두 가지가 다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장점을 살린, 자, 가설연역법, 가설연역법이라고 하는, 자, 요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고요. 가설연역법 또는 우리 어떤 것들이냐, 귀추법이라고 하는 또 시험에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귀추법이라고 해서 과거에 배웠던 내용이 현재 새로운 학습 내용에 적용, 비교가 되면서 서로 비교적 우리 정리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 또 뭐 확증법, 입증법, 반증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방법을 사용할 거고요. 또 과학적 사고라고 해서 그러니까 질문이 어떤 걸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 과학적 방법으로 물어볼 때도 있고 또는 과학적 사고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귀납적 사고를 했느냐? 귀납적 사고를 했느냐? 또는 연역적 사고를 했느냐? 연역적 사고를 했느냐? 또는 가설 연역적 사고를 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답으로 써야 되기도 해요. 또 귀추적 사고 이런 것들도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귀추적 사고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어보면 자,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만 연역법, 가설들, 우리 귀납법, 연역법, 가설, 연역법, 귀추법. 근데 과학적 사고로 만약에 질문했다면 A라고 하는 학생의 과학적 사고가 무엇인지 쓰시고 또는 A 학생의 과학적 방법을 쓰시고 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물어봤으면 요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 또 이런 과학적 사고로 물어봤으면 요렇게 대답하셔야지 올바른 답을 판단해 줄 수 있어요. 과학적 사고를 물어봤는데 귀납법으로 대답하면 안 되죠. 귀납적 사고로 대답해야 되겠죠. 요런 것들이 약간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파트 1 첫 번째 단원입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는 자, 요런 내용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물리교육론 처음 공부하시면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우리가 잘 좀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론하고 물리교육론하고는요.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심리학과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것들이냐면 심리학과 과학학습 교수 이론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아제나 오수벨이나 그렇죠? 이런 과학학습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첫 번째 단어는 우리 교육론이랑 많이 좀 틀려요.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이 좀 집중해서 1단원은 보셔야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자, 요런 내용들이 주로 되어져 있구나. 또 과학의 본성이라고 해서 자, 과학의 특징 되게 중요합니다. 과학은 어떤 본질적인 성질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과학의 본성. 대표적인 거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과학은 어떤 특징?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성질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과학 이론의 잠정성이라고 과학 이론의 잠정성이라고 해서 잠정성 중요한 단어를 일단 표현하죠. 그러니까 영원 불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 법칙, 이론 같은 것들은 영원 불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과학은요, 그동안 사람들의 또 업적, 과학자들이 이루어진 업적들에 대해서 늘 뭔가 되게 좀 의존적인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의존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도 아주 중요한 과학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관찰하는 것과 내가 뭔가 이론적인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하는 거는 완전히 좀 틀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해당이 돼요. 자, 잠정성, 이론, 의존성, 또 반드시 검증 가능,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 두 가지 잠정성과 이론, 의존성이 과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성질이구나 라는 것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자, 과학 철학의 본성과 과학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자, 과학 철학은 과학 교육의 이론에, 당연히 이론적 배경이 되는구나. 자, 우리는 과학을 교육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학생들에게 과학을 교육할 때, 우리 이론적 배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학 철학은, 자, 우리 대상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눈대요. 과학 철학. 그 네 가지가 우리 인식론과 형이상학, 그 다음에 윤리학과 논리학, 이렇게 해서 나눈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과학 철학의 대상, 크게 네 가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론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이상학 이론을 가장 여러분들 중요하게 다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자, 우리 과학 철학의, 자, 철학의 2대라고 해요, 철학의 2대 부분이라고 합니다. 2대 부분. 인식론과 형이상학. 뭐 윤리학이나 논리학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뭐 수학에서는 또 논리학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하게, 우리 뭔가 명제를 다룰 때는 중요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아는 것, 어떻게 내가 알 거냐,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또 자연세계의 도대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세계에 분포하는 또는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과학철학의 우리 두 가지 부분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 지식의 우리 어떤 것들이냐면 근거와 본성. 자, 인식론이 이런 거예요. 자, 과학 지식의 근거와 뭔가 이런 본성에 관련된 것. 과학 지식의 근거와 본성에 관련된 게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이 형이상학은 뭐냐면 자연세계입니다. 자연세계의 궁극적 근거가 도대체 뭐냐? 궁극적 근거가 도대체 뭐냐? 너는 뭐냐 도대체? 이 자연세계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우리 형이상학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또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학은 인간만 가지죠. 여러분들 우리 동물 세계는 윤리가 존재하지? 모르겠네. 그건 뭐 동물 세계, 우리 이제 인간의 활동에 관련된 것들만 다루게 돼요.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를 따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행위에 대한 규범입니다. 인간 행위의 규범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도 과학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죠. 우리 이제 뭔가 인간 복제가 어떻게 될 거냐. 자, 핵폭탄을 인간에게 여러분들 사용하면 되냐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과학기술은 조금만 잘못 우리가 적용해도 굉장히 위험한 여러분들 이제 지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인간의 규범에 관련된, 인간 생활의 행위의 규범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또 논리학은 우리 논증과 우리 논쟁에 따라서 사용되는 방법, 논증이에요, 논증. 어떤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건데, 논증과 논증에 관한, 논증의 명제가 사용되는 방법, 명제가 사용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명제를 내가 어떻게 쓸 거냐? 대표적인 게 우리 뭐가 있어요? 연역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귀납이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귀납이라고 하는 귀납을 여러분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인식론과 형이상학, 윤리학, 논리학이 요렇게 해서 과학 철학의 대상인데, 다 이 과학 철학의 대상을 철학의 4대 부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과학에 관련된 철학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고 연구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과학 철학.
자, 철학을 우리가 과학에 적용해서 사용되는 활동을 우리가 좀 얘기할 거고요. 어떤 내용이 우리 과학에 적용될 거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 인식론부터 우리 좀 다뤄보도록 하죠. 우리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논리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하나씩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자, 인식론은 어떻게 아느냐, 지식의 출처에 관련된 질문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지식의 출처. 그래서 안다는 건 무엇인가, 지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를 다루는 걸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대표적인 게 경험론과 이성론이 있습니다. 경험주의 또는 이성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감각이나 증거, 귀납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식을 알 수 있고,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 또는 추리, 내가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가 항상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성주의 또는 이성론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한 가지만 정확히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정리해 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형이상학입니다. 자, 무엇이 본질인가, 자, 무엇이 실체인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본질과 실체에 관련된 질문을 형이상학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물질이 존재하는 도대체 물질이란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유물론, 자, 물질, 기계론, 객관적 물리적인 원인을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만져져야지 물질이고, 저기에 있는 이 공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또는 물리적인 어떤 점들 내가 실험을 통해서 있다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고, 관념론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있다. 또 목적론, 정신적인 원인이라고 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우리들 내가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물질의 존재의 유무를 판단해 주는 거를 관념론이라고 하는데, 별로 우리 과학에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당연히 모두 다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형이상학이라고 해서 본질, 실제에 관련된 질문은 물리에서는 어디에서 많이 다루게 돼요. 우리 이제 소립자 또는 입자 물리학이라고 해서 물질의 근본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파트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에 관련된, 존재에 관련된 질문을 다루는 게 우리 형이상학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학이에요. 논리는 당연히 이제 논리적 추론을 얘기하죠. 대표적인 게 연역법, 우리 귀납법 같은 것들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연히 우리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서, 자, 귀납적 추리예요. 귀납적 추리, 그 다음에 연역적 추리를 우리는 대표적인 것들로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부분에서 전체, 특수에서 일반, 개체에서 보편으로 넘어가는 걸 귀납적 추리라고 해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 공통된 특징을 일반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귀납적 추리라고 하고요. 연역적 추리는 대전제에서 소전제로 여러분들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가장 유명한 게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연역적 추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더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3단 논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실험을 할 때, 이제 항상 실험으로 출제가 됩니다. 어떤 실험을 할 때 우리는 귀납적 방법으로 내가 실험을 할 거냐, 또는 연역적 방법으로 추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체를 자유낙하 시켜봤더니 다 가속도가 g로 동일하더랍니다. 그럼 모든 물체들은 낙하할 때 가속도가 g로 동일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 모든 물질이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귀납적 추리에 해당되죠. 근데 만약에 연역적 추리라고 해서 먼저 연역적 추리의 가장 여러분들 특징은 먼저 의문을 먼저 갖는 거예요. 저거는 저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우리 3단 논법을 이용해서 내가 찾는 것들,
이런 것들 연역적 추리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두 가지가 섞여요. 여러분들 연역적 추리는 우리 생각으로만, 우리 생각, 아까 이성론이랑 아주 비슷하고요. 귀납적 추리는 경험론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것들, 우리 연역적 추리는 우리 검증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으로만, 내가 이성적으로만 다루는 거를 왜 연역적 추리라고 하고, 귀납적 추리는 별 생각이 별로 없죠. 어떤 실험들을 쭉 해본 다음에 또는 특징들을 막 찾은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성질을 일반화시키는 거를 귀납적 추리라고 한다면, 연역법은 이런 실험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어떤 생각을 쭉 전개해서 결론을 이루는 거를 연역적 추리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장점. 얘는 너무 여러분들 우리 검증하는 과정이 없어요.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만 합니다. 연역적 추리는 생각이 없어요. 실험 결과에 대한 그냥 일반화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섞은 우리 아까 이런 게 있는데 가설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하얀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 그다음에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행위의 규범과 그다음에 문제와 인간 행위의 문제와 규범 같은 것들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 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윤리학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상대주의, 그러니까 감정이나 문화 결과 같은 것들은 다 우리 어떤 사회에서 인간 다 다르잖아요.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일본 사회, 중국 사회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이 다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상대주의라고 하고요. 아니면 우리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윤리는 있어. 절대적인 진리는 없지만 절대적인 윤리는 없어. 그래서 있어라고 생각하는 걸 절대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런 게 만약에 절대주의라고 한다면, 사람은 죽이기도 하죠. 전쟁이라든가 누가 침입하면 이런 것들 이제 상대주의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두 개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절대주의가 항상 맞습니다. 이제 상대주의가 항상 맞습니다 라고만은 얘기할 수는 없을 거니까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구나. 자, 두 가지를 절충한 상황주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학, 윤리학까지 해서 크게 네 가지, 그죠? 인식론,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요 네 가지가 과학 철학의 가장 큰 네 가지의 분야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중요하고요. 윤리학도 결국에는 나중에 STS, 사회, 과학, 기술, 사회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보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2020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해당되고요. 선생님이 제가 여러분들 요 PPT 프린트도 당연히 카페에 올려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기출문제만, 이게 너무 글씨가 좀 작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따로 해서 또 여러분들 올려드렸어요. 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그래서 PPT에 있는 기출문제보다는 따로 제가 올려드린 우리 이제 2장, 우리 1장이죠. 과학철학과 과학의 본성 기출이라고 하는 프린트 보시면, 자, 우리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여기 왼쪽 우리 항목란에 우리 물리교육론 또는 과학교육론 관련된 수업 자료 들어가시면, 자, 다른 거 다 주었어요. 2026학년도 대비에 해당되는 1장 과학철학과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자,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 제가 다 업로드 해 드렸으니까 이거 다운 받으셔서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니까 자료 수업 모형 선택에 대한 예비교사와 지도교사. 우리 보통 한 문제에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에 관련된 문제만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항상 섞어 나와요. 1장과 3장, 1장과 2장, 1장과 4장 이런 거 다 섞여져 나오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그러니까 1장 다룰 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러면 뒤로 갈수록 오히려 시간이 되게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1장을 잘 좀 준비해 주시고 뒤로 넘어가시면서 또 관련된 문제도 보시면
우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모형 같은 것들은 지금 잘 정리 안 되어져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모형은 뒤쪽에 가서 우리가 정리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줄다리기 하는 상황을 통해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한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모형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에서 학생 스스로 규칙성을 찾아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에서 스스로 규칙성을 찾아 개념화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이제 이게 지구과학이나 생명 쪽에서 많이 하는데 자연현상에서 일어난 일들 어떤 규칙성을 일반화시키는 것. 이게 대표적인 우리 귀납법, 귀납연술적 사고 또는 경험주의에 해당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그 수업 모형 아직 모르겠어요. 대표 인견은 발견학습 모형.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뭐 발견한다고 했으니까 발견학습 모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작용 반영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건 제껴놓고 자, 기억은. 그럼 나머지 두 수업 모형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요? 해서 니은 모형은 또 이것도 수업 모형에 관련된 쭉 질문이네요. 그런데 자, 우리 좀 디귿 보시면 학습한 과학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뭐 쭉 해서 나와져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지금 요 1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우리 기억 첫 번째 질문이 기억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수업 모형에서 이게 발견학습 모형이었습니다. 주로 사용한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과학적 사고래요. 과학적 사고의 유형을 쓰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자연현상의 규칙성을 찾아서 일반화시키는 거 우리 귀납법 또는 귀납적 사고라고 했었잖아요. 이거의 철학은 우리 경험주의입니다. 경험주의.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의 유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우리 귀납적 사고. 귀납법이 아니라 사고를 쓰라고 했으니까 귀납적 사고입니다. 라고 내가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유를 쓰고 이유는 스스로 여러분들 학생들이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에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에서 학생이 스스로 규칙성을 찾아 개념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납적 사고입니다. 라고 해 주셔야 되고, 자, 니은은, 요 수업 모형은 이제 뒤에 우리가 배울 건데요. 자, 요건 이제 발견학습 모형. 자, 이거는 우리가 발생학습 모형에 해당이 돼요. 자, 순환학습 모형, 발생학습 모형 다음 시간에 다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발생학습 모형에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런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귀납적 사고라고 해주면 되고요. 수집한 자료에서 규칙성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고 유형이 기억의 수업 모형에 적합한 이유를 자료를 참고하여 제시할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포스너의 개념학습 변화의 조건이 좀 있는데요. 자,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이 잘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다 잘 바뀌지 않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의 5개념이 더욱더 확고하고요. 또 고등학생들보다 대학생들의 또 5개념이 더 확고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학생보다 또 어른이 되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 좀 꼰대라고 해야 되나?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죠. 저도 뭐 당연히 뭐 그런 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기 좀 객관화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뭘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가 문제지? 이런 것들을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과학교육 평가에서도 나오지만, 자기를 좀 객관화시켜서 평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메타인지, 또 우리 과학 과정,
우리 어떤 실험을 했어요. 내가 실험한 것을 내가 객관화시켜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들이 이제 메타인지 초인지 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학생이 자기의 5개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포스너는 이런 4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해서 불만족해요. 현재 개념.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설명이 좀 안 되는데 이런 것들. 또 두 번째, 새로운 개념이 이해할 만한 것이어야 돼요. 내가 뭔가 이해할 만한 것이어야지 내가 그 이론을 받아들이고 5개념을 바꿀 수 있지, 내가 아예 이해할 만한 지식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개념이 변화되기가 좀 힘들겠죠. 또 새 개념은 그럴듯해야 되고요. 또 유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문제는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과학적 진술의 진리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과학적 진술이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주위를 돌고 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어. 지동설이 만약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진술이 진리인지를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 또는 이론 을 우리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치설 경험론이에요. 사실에 일치하는 과학적 진술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단점, 역사, 규범, 논리, 수학과 같은 비경험적 진술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이제 귀납법이에요. 귀납법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받아들일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엇이랑 관련, 우리 물리라든가 화학 같은 것들에 우리 적용되는 우리 방법이구나. 일치설. 그러니까 양자역학도 이제 실험을 하죠.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론을 만드는 거니까. 우주를 관측합니다. 관측 결과를 가지고 뭔가 이론을 만드니까 이런 것들을 일치설이라고 하고, 정합설은 이건 이론이네요. 이미 검증된 명제, 진술 판단에 비추어 확인이 가능한 것들 얘기하는 것들 얘기해서 이걸 연역법이라고 해요. 연역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점은 과학적 진술의 진위 판단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아, 증거가 뭐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찾는 것들은 여기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순수 과학이 아니라 순수 수학적인 명제나 이론을 검증할 때는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쓰면 좀 어떨까? 실용설이라고 해서 진리를 주관적 속성, 변화를 실체로 가정을 하고요. 지식의 참 가치는 실용적인 좀 유용성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이론적인 배경은 경험주의와 공리주의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대표적인 이제 공학이죠, 공학. 엔지니어링에 관련되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은 두 가지를 다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가설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가설 연역법이 우리의 실용성에 좀 가깝습니다 라는 것들로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용성. 그 다음에 우리 확증설이라고 해서 확증법, 입증법, 반증설이 중요해요. 확증설은 명제 진술의 진위를 절대적 검증 가능한 것만 나는 믿을 거야. 또 기껏해야 확률적인 검증으로만 가능해. 그래서 입증설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얘기해 주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포퍼의 반증주의라고 해서 우리 전통 과학 철학에서 현대 과학적으로 넘어가는 우리 과도기적 단계에 나온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반증으로만, 어떤 과학적인 이론은 반증으로만 여러분들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 자, 그거를 반증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오고요. 현상 또는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실험 결과를 잘 기존에 있던 이론들이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 잘 설명하면서 자, 계속 여러분들 기존의 이론이 공고해지거나 또는 새로운 실험 증거가 기존에 있었던 이론을 완전히 깨버리는 상황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의 기각, 수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반증하는 방법으로 발달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고전물리, 물론 양자역학.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에서 이제 관련되어져 있어요. 양자역학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서 계속 실험 결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양자역학을 계속 수정해서 나가는 우리 과목 중에 하나가 자, 양자역학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자, 과학적 진술의 진리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 좀 이 중에는 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경험주의와 그 다음에 이성주의, 그 다음에 우리 반증주의 또는 반증론, 요런 것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실용주의라 뭐 확증설, 입증설 같은 것들은 많이 출제가 되진 않고 있지만, 혹시 모르죠.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셔야지 되는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챕터는 우리 아주 중요하죠. 제가 이 단원에서 가장 강조한 게 전통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고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현대과학 철학은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이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자, 전통적 과학 철학이 무엇인지 요거부터 우리가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